근데 지금까지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 관한 어떤 이론적 원리들은 이해가 됐는데, 실제 사례에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실제 사례에. 제가 유도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중개업하는 소장님들을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공식 명칭이 2014년도에 법이 개정돼가 이제 중개업자라는 용어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뭐로 바뀌었다? 개업공인중개사 바뀌었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집 팔아달라고, 집 사게 해달라고 의뢰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중개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중개의뢰인.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고객인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어요. 집 팔아달라고. 의뢰 받긴 받았어. 그러면 팔아주면은 보수를 얼마 줄래라고 약속은 안 했어요. 그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한 적이 없어. 당연히 보수 주겠지라고 믿고. 실제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의뢰할 때부터 뭐 보수에 관해서 합의를 명확히 하는 사례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는 안 했는데 의뢰받은 건 사실이라. 집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 살 사람 매수인을 물색을 해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렇습니까?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조건도 맞아떨어져가 매매계약 체결합시다. 이리 됐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도 작성해주고 다 해줬어요. 이 개업공인 할 일은 다 해줬다. 다 해주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당연히 주이소라고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의뢰인이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하니까 내가 언제 보수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나? 이거 하는 거야. 그건 사실이잖아요. 보수 지급에 합의를 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 걸겠어요? 소송 걸지. 그렇죠? 보수 지급 청구 소송 낼 끼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그러면 법원으로 갔으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보수 줘라, 주지 말아라 판결을 내린데 지 기분대로 판결해요? 판사는 뭐 갖고 판결해요? 법 갖고 판결하잖아, 법.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을 들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보니까 보수 지급에 관한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 그것도 중개보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법부터 정할까요? 공인중개사법부터 정해야 되지. 그 판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싹 다 읽어봤어. 읽어보니까네 이 말이 없어요. 뭐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법 규정이 없다 이 말이야.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중개행위 완성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법 우선 정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정한 결과 규정이 없어가 해결 났나 안 났나? 안 나잖아요. 흠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무슨 법으로 가야 되노? 상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죠. 그 상법을 또 판사는 다 잘 알겠죠.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네.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네. 상법에 4조 눈에 띄는 게 4조가. 또 상법 46조가 눈에 띄요. 상법 또 61조가 눈에 띄요. 이 세 개 조문이 판사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 적용할 상법의 조문으로. 그런데 일단 그걸로 갑니다. 상법 61조의 조문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봐요. 지금 사건이 보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 제목이 상인의 보수 청구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거야. 요걸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세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하면은 대체로 이런 취지로 적혀져 있어요. 상인이라는 사람은 보수 지급 약정을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자신의 영업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 이 말이지. 상인이라는 사람이 공짜가 어디 있노 이 말이지. 상식적으로. 알겠어요? 약속을 했든 안 했든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법상 상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이 적힌 게. 그러면 이 사건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보수 지급 약정 했든 안 했든 떠나서 뭐
자신의 영업활동에 상하는 범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인이잖아. 그런데 상법에는 상인이라고 적혀져 있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안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이 신분을 지니는 사람이 상인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에? 상인이 맞으면은 보수 받을 수 있나 없나? 있잖아요. 상법 61조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상인이 아니라면은 상법 61조를 적용할 수 없잖아. 보수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4조 46조가 또 동원이 돼야 돼. 4조가 뭐냐? 상인이 돼 있어. 상인의 개념이 적혀져 있어. 상인이라 하면 이런 사람을 말한다 하면 적어 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그렇지, 영업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상인이다 하는 게야.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딱 있어요. 제 46조의 행위를 돼 있다 이 말이야.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46조의 행위를 많은 사람, 영업하는 사람이 상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 또 46조를 봐야 돼. 46조를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상행위 하면서 나와. 그래가 여기 보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면 10몇 번까지 쭉 나와요.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행위다? 상행위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어느 한 가지 행위는 다 46조 행위죠. 그 행위를 영업하는 사람이 상인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개에 관한 행위 하면서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중개에 관한 행위도 상행이다, 상행이 아니다? 상행이고 그 중개에 관한 행위를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영업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상인이다, 상인 아니다? 상인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61조 규정에 따라서 상인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행한 영업행위에 상하는 범위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수 줘라. 이 판결되는 겁니다. 이 판결이다. 이 사건이 우리 13페이지에 보면은 각주 6번이 있죠. 제일 밑에 장글씨로 각주 6번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가는 이 판례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 이 사건에서 보수를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난 건데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근거가 판결이 나온 거예요. 상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상법. 왜?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다 보니까. 특별법 우선적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흠결이 있어서 일반법이 무슨 법으로? 상법으로 보충 적용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판사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 대한 공부도 해가 법대에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의 의미도 공부를 해가 합격해가 판사 생활을 하니까 중개법 하는 사람하고 고객하고 사이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건의 분쟁이 발생해가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왔네? 그럼 당연히 뭐다?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자.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중개업도 무슨 행위니까? 상행이니까 상법의 규정을 찾아보면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있기 싶어가 찾아봤더니만 있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 보면은 법관은 재판하는 일이 자신의 업무죠. 그래서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률과 뭐에 따라 재판한다? 양심에 따라. 그 양심은 아까 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에 근거해가 판결을 하되 법률의 내용이 완벽하지를 않거든. 알겠어요? 그럼 법이 없어서 재판 뭐 하겠다. 너끼리 해결해라.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게 판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법 만들어 줄 때까지 또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소리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에 13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원 선생들이 이 수업을 안 해버려요, 내용은. 그런데
설명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써먹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강의를 생략해버리고 시험 출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도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라는 법도 있죠. 상법이라는 법도 있죠. 형법이라는 법도 있죠. 농지법이라는 법도 있죠. 건축법이라는 법도 있죠. 이 법들이 진짜 많아요. 자, 그 다음 이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직접 만듭니다. 직접. 그 여러분들이 헌법을 만들 때 투표했다 안 했다? 만들 때는 투표 하셨겠네. 그랬어요. 48년도에는 제정했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고 헌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할 때 여러분들이 투표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왜 당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모르고 대체합니다. 그 양반은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해가 뭐 탄핵 안 당했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대통령은 법을 준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당한 기다.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이잖아요. 수도를 어디로 옮기고자 했어요? 영기군인 거 지금 세종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 옮기고자 한 거야. 그런데 왜 그게 헌법 위반이 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하는 거는 헌법이다 헌법 아니다? 헌법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은 개정하지 않고 그냥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도를 옮기려고 달렸던 거야.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을 대통령이 위반한 처사가 되는 기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와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하는 것이 관습헌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특별법 하나 국회에서 통과시켜.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니까 법 하나 만드는 거는 쉽게 통과시켜버리면 돼요. 그 특별법 하나 만들어가 수도 이전하려고 달려드는 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여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가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 오야노. 그래서 탄핵당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누가 만든 거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의 규범을 구체화시키는 각종 법들을 이제 어디서 만드는 거다, 요걸? 응?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알겠어요? 국민들이 대표자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국민이 만드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간접적으로 만드는 거지. 헌법은 직접 투표를 하니까 직접 만든다 보면 되고. 하여튼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상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이걸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은 어디 가서 이 시행하노? 행정부로 이송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을.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늘 하는 게 뭐다? 정치권에서 뭐 법을 빨리빨리 제때 통과를 안 시켜줘가 개혁을 못 하겠다 하잖아요. 국회가 법을 개정 안 해주면은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못 해요. 그 모든 정책들이 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회가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놨으면 이 법들을 행정부가 뭐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행정부의 정부조직법상 보면은 대통령이 수장이고 그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소관 업무별로.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 주면은 각 부 장관이, 부의 장관이 시행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민법 시행령, 민법 시행 규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상법 시행령, 상법 시행 규칙, 형법 시행령, 형법 시행 규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민법처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국회에서 만든 이 민법이라는 법 자체만으로도 시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행정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법들은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이 필요해.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면 잘 봐요.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이런 관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은 체계는 상위 규범과 무슨 규범, 하위 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위 규범을 만들 때는 무슨 규범에 적합하도록 상위 규범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맞춰가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에 어긋나도록 만들면 위헌 법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상위 규범을 만드는 사람은 하위 규범을 만드는 사람한테 위임시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하위 규범을 만드는 당신이 알아서 정해라라고 위임시켜 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 표를 읽어봐봐요. 그 표에 보면 법률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읽어보면 이 영은 공인중개사 법에서 즉 국회가 만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시행규칙을 읽어봐봐요. 이 시행규칙은 국회가 만든 법하고 대통령이 내린 명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행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이잖아. 그러면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상위 규범인 공인중개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임받아서. 그리고 위임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다 정하는 거야.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아예 이런 사항은 장관 네가 알아서 정해라 라고 위임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행령을 만드는 대통령이 요 사항은 고마 장관 네가 알아서 정해라 라고 위임시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과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게 시행규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걸 들으면은 이런 감이 오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은 이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겠다, 아니면 아주 큰 틀 원칙만 적어 놨을 것 같다. 큰 틀 원칙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세부적인 필요 사항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하위 규범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 놓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하는 거는 이것도 공부, 이것도 공부, 이것도 공부야. 요거는 명령, 요것도 명령, 명령과 법을 합쳐서 법령극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출제 범위가 시행규칙까지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목 공부하면서 주로 암기할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로 상위 규범에 있겠나, 하위 규범에 있겠나? 하위 규범에 많아요. 암기할 항목들은 주로 보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본을 먼저 쭉 훑어보고 싶은 사람은 뭐 위주로 보면 된다? 국회가 만든 법 위주로 쭉 훑어보면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것만 쭉 훑어보면은 고득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다 훑어봐야 고득점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보는 과정에서 이제 암기할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1, 2월 과정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법에서 중요했던 원칙적인 선에서만 내용을 숙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궁금해져 가지고 이것까지 자꾸 공부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세 가지 문장을 적어 볼 텐데 그 세 가지 문장에 각각 이어 있는 건지 이어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요. 그러면 이제 이해된 거야.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문장이 있어.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해라? 등록해라 하는 문장이 있어. 그 다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요건을 갖춰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죠. 그 다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런 서류를 내라 제출해라 하는 내용이 있어. 그렇지? 이 내용은 어디에 적어놓은 거? 국회가 만든 법에 적어놓은 거야.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요건은 어디에 적혀져 있는 거? 시행령에 적혀져 있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구비 서류들 있잖아요. 어떤 서류들 내라 하는 것들은 어디에? 시행규칙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큰 원칙은 법에서 다 정해주는 거야.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싶은 사람은 뭐 등록하고서 해라.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처벌하겠다 하는 이 큰 원칙만 국회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할 때 갖춰야 될 요건들은 요거 갖춰라 저거 갖춰라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정부에서 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위임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요 공인중개사법 조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나온단 말이야.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걸 법에서 딱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대통령한테 위임시켜 줬다라는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제 요건을 시행령에다가 정하는 거죠. 그런 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이야기하는 최근에 시험 문제에 지문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걸 막 물어봐. 시험에서.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이런 상황이 여 정하는 건지 여 정하는 건지 그걸 갖다가 공부한다 뭐 한다 뭐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런 의미를 들어본 다음에 늘 공부할 때 법전을 보면서 공부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법전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교재에서는 법전이 없는 관계로 할수요. 그나마 법전이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마침표 끝에 다 꼬박꼬박 뭐라고 적어놨다. 마침표 끝에 제 몇 조 몇 항, 영 제 몇 조 몇 항, 규칙 제 몇 조 몇 항 이런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붙어 있는 문장은 법전에 적혀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옮겨놨는데 영 제 5조 5항이다 돼 있으면 시행령 5조 5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법 제 5조 5항이다 하면 국회가 만든 공인중개사법 제 5조 5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법전 보는 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교재 편집에 보면은 대법원 2007년도 8월 27일 선고 2000도 1, 2, 3 이렇게 적어놨죠. 그거는 판결문의 내용을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표시를 달아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은 판결의 내용으로서 공부한 거고 이 내용은 법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공부한 거고 이 내용은 시행령에 나오는 것으로서 공부한 거고 읽으면서 뭐다 구별이 가도록 그렇게 토시를 달아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근거를 대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기출된 사례인데 옛날에 실무 문제로 계약금을 교부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계약금 교부하고.
근데 24시간이 아직 안 지났어. 그래서 도장 찍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뭐 해지합니다. 그러면 교부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24시간도 안 지났어. 응? 잉크도 안 말랐다 이 말이야. 아, 계약 잘못 체결했다. 계약금 돌려줘 있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 근거가 없어. 근거가. 대한민국 어느 법에 봐도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말이야. 판례도 없고 법조문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소리가 시중에는 떠들어댕긴다 안 댕긴다? 댕긴다라는 소리입니다. 소위 카드라 통신으로 떠들어댕기는 게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신기하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죠. 그런데 현행법에 근거도 없는 그런 소리가 왜 시중에 떠들어댕기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거든. 옛날에 민법에는 그 조문이 있었거든.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민법을 우리 구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민법의 조문에는 해제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법에는 그런 조문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시중에 떨어다니느냐. 일제시대 때 살아 있었던 분이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민법이 아주 기억 남아 있거든. 아, 그 계약서 도장도 찍은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니 해제해라. 그럼 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붙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민법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민법이 개정되는 거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지. 그래서 그런 떠들어다니는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항상 이 법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자기가 공부한 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 변경됐는지는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법이 바뀌잖아. 공부했는 법이. 그렇죠? 그러면 그 바뀐 거는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됩니다. 바뀐 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리 물어본다. 아까 자격 시험제도 공부할 때 확정 공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부한다 했잖아. 그 내용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 사실상 중개사 시험에서. 근데 그걸 왜 제가 진하게 줄 거놨느냐. 옛날 법에는 90일 전까지가 아니고 며칠 전 60일 전까지 했는데 그게 개정된 숫자라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느냐 해서 줄을 꺼놓은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정된 사항이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영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법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지 자격증 딸 때 공부했던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냐 일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늘 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영업을 종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법 바뀐 거는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 표의 오른쪽에 내용 박스 한번 읽어봐봐요. 그거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모든 규정은 1조에서 규정된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규정이다? 수단적 규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단적 규정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적 규정들을 공부할 때는 이 1조 목적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봐봐요.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가. 1조가 목적이고 2조부터 51조까지 조문이 다 수단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기다. 그러면 이 조문의 내용을 앞으로 공부할 때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을 이리 적어 놨잖아. 지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하는 목적이 있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법에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을 잡읍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2조부터 51조 앞으로 공부할 끼인데 이 조문 중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알다시피 법정 중개 보수는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객이 알아서 초과해서 줘. 이 중개받는 사람이 초과해서 내놔라 요것도 안 했는데 고객이 고맙다는 표시인지 왜 했든지 간에 뭐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뭐 억지로 내놔라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주는 것까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받았어요. 뒤늦게 돌려떡 하면 돌려줘야 될까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알아서 준 긴데. 응? 자, 봐봐.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줬다고 해가지고 뒤늦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고객이 뒤늦게 돌려도라고 해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 법의 재정 목적에 부합되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돌려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를 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는 게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부당이득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환의 대상이 되는 돈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은 무효라는 거야. 무효. 알겠어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든 150만 원 된 초과된 20만 원, 50만 원은 뭐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무효로부터 얻은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무효로부터 얻은 이득을 민법에서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의 대상이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이 연결되도록 한다. 그 결국에는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재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을 하자면은 결국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길래 받는 그 초과 부분은 무슨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무효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재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할 때는. 그래서 돌려줘라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수단적 규정을 해석할 때는 뭐에 부합되도록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과목 공부할 때 판례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판례 공부할 때 이 법조문을 둔 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조문을 뒀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판례 공부가 쉬워져요. 판례 공부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대부분은 판례조차도 외워 막. 이런 경우는 이렇다 카대, 저런 경우는 저렇다 카대 하면서 그냥 생짜배기로 외웁니다. 알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실전 시험 문제 들어가가지고 출제위원들이 국어 표현을 살짝만 돌려놓으면 그만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외운 익힌 표현하고 똑같이 나오면 맞추는데 그 표현을 바꿔놔버리면은 응용이 안 돼가지고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무조건 외워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 응?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해봅시다. 우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질문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개업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등록하고서 해야 돼. 그럼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그게 무등록 중개업이 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제가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이에요. 근데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불법이죠. 불법인데 제가 일은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저한테 찾아와가 중개를 해주시오라고 의뢰를 해온 거예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중개를 받아가 중개를 해요. 그리고 보수 지급도 얼마 받기로 약속을 미리 받아둔다 안 받은다? 받아둡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고객 사이에 약정한 보수 지급 약정 있잖아. 보수 지급 약정. 이거 유효라고 봐야 돼요? 무효라고 봐야 돼요? 누가 그 보수 지급 약정 하자겠나? 합의한 거예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하고 뭐 고객하고 사이에 보수 지급 약정한 거 이걸 무효로 보느냐 유효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중개를 해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이게 만약에 유효라고 한다면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약속했으니까 보수 내놔라 할 수 있다 이 말. 그럼 만약에 이걸 무효로 처리 안 하고 유효로 처리해 버리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데 뭐
안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을 뭐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등록으로 중개해봐라. 보수 못 받는다. 그걸 말랐고 할락하는 이렇게 탁 잘라야 무등록 중개를 건절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 처리해야 되죠. 무효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유롭게 약속한 긴데 무턱대고 무효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또 민법의 법 원리가 또 동원이 돼요. 민법 공부하시면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은 무효하거든.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규정을 위반했어요? 등록하라 하는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 중개업할 때는 등록해라 하는 그 규정을 위반하고 무등록 중개업한 거잖아.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보수지급 약정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다. 따라서 보수를 뭐 청구할 권리가 없다. 알아서 준다 걔가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 각주 7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주 7번에. 각주 7번에 찐하게 돼 있는 거 봐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무슨 법규에 해당한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보수지급 약정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다. 따라서 받을 수 없고 받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된다 하는 게 판례인데 그게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목적에 비추어 해석돼야 된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돼야 된다. 이런 말도 전제를 깔아놨다. 그래서 이 판례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법 규정의 취지,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하면 쉬워집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는 거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러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다?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자,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 건물 있나 없나? 있어 없어요? 미등기 무허가라도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어. 무허가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주택이 허가받은 주택이든 무허가든 그게 뭘 그리 중요하노 이 말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최종 목적이 뭐고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임법 만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험 문제로 다 나오는 거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봐봐요. 상가 여러분들 상가 건물에 동창회 사무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실제 들어가죠. 임차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창회 사무실이 영업해요? 안 하잖아.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지. 그러세요. 상인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야. 그런데 동창회 사무실을 임차하는 사람이 상인이가. 아이가. 그래서 동창회 사무실 같은 걸 임대차한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건 그게 다 재정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사무실도 일반 영업하는 상가 건물 내에 있는 거 아이가 말이지. 그래서 동창회 사무실 임차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몇 년간은 보호된다. 5년간은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세요. 계약서에 몇 년 잡았으면은 1년 적어놨으면은 1년만 보호받고 하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상업적 영업 점포일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가지고 몇 년간은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다. 5년간은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는 거야.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간은 장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줘야 경제활동이 안정이 되잖아요. 성인들의 경제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법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겉들여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진도를 더 빨리 나갈 텐데 그래서 14페이지부터
용어 정의부터 또 달려나갑니다. 물론 했는 부분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령을 다 점검을 마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실무 강론에 있는 그 주임법, 상임법의 내용을 빨리 공부하고 싶다 싶은 분은 2월 초쯤이나 2월 중순쯤 돼가지고 인강을 들으시면 아마 녹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에 계속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 네.